나는 복수를 완수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비겁하게 숨어 지냈지만 드디어 때가 온 것이다. 나는 내 삶의 원흉인 샤 이스마일을 죽이러 왔다. 이 낡은 거리에서 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지저분한 수염과 불경스러운 악취로 뒤덮여 있다고 해도 알아볼 수 있었다. 지금 여기서 내 과업을 완수하게 된다면 마침내 평온한 밤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스마일이 돌덩이처럼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으니 내 머릿속은 의문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 왜 옛 동료의 동생인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지? 얼마나 더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꼭 알아야겠다. 복수는 이스마일도 나만큼이나 잘 알고 있는 감정이다. 이스마일의 아버지는 사파비 교단의 대주교였으며 그 교단은 아주 오랫동안 티무르의 침략에 시달리고 있는 페르시아에 구원을 가져오겠노라고 약속한 급진주의 종파였다. 그 당시에 이 땅은 아크 코윤루라고 불리는 부족연합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었다. 우리 투르크만 중 몇몇은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나와 내 오빠 같은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통치 아래 고통을 겪었고 우리는 그들의 감시에서 벗어나기를 열망했다. 아크 코윤루는 쉐르반의 동맹군 파르크 야사르와 함께 오랫동안 사파비 왕조를 멸망시키려고 했다. 그들이 전투에서 젖먹이 이스마일의 아버지를 죽이고 그 아이를 가뒀을 때는 그들의 계획이 성공적인 것만 같았다. 하지만 교단은 살아남았고 오랜 시간 비밀스러운 훈련을 거듭한 이스마일은 세월이 흘러 12살 소년이 되자 복수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에게 있어 최우선 과제는 파르크 야사르를 죽이고 생면부지인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이었다. 이 초라한 자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지만 그가 용맹한 지도자의 모범을 보이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다. 아직도 우리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생하다. 우리 부족은 운이 좋게도 그가 직접 아나톨리아에서 에르진잔으로 초대한 몇 안 되는 부족 중 하나였다. 내 오빠는 이 매혹적이고 두려움 없는 젊은이에 대해 몇 주 동안이나 쉼없이 얘기했다. 우리가 에르진잔에 도착하자 그는 알라께서 자신에게 세대 간의 갈등을 일삼는 부족 생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라는 명령을 내리셨다고 말했다. 그런 주장은 익숙했지만 그의 강렬한 신념은 그가 가진 샴시르의 날만큼이나 확고했고 우린 그의 말이 진실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병사들을 키질바시라 불렀다. 붉은 모자란 뜻으로 그들이 전투 때 사용하던 머리에 12번 감는 터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부끄럽지만 나는 아직도 내 오빠의 터번을 가지고 있다. 우리 젊은 날의 기억과 한때 약속받았던 모든 가능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스마일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지만 드물게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쉐르반에서 약탈한 물자를 즉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에겐 그들만이 진정한 가족이었고 그들이 대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느끼게 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병적으로 의심이 많은 자였는지 진작에 알았어야 했다. 나는 계속해서 이스마일이 먹다 남긴 케밥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고 그도 그것을 알아챘던 것 같다. 그가 관용을 베풀 일은 없을 테지만 아직 남아있는 의문들을 생각해보면 나한테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힘이 필요할 것이다. 쉐르반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아크 코윤루는 상처를 입었을 뿐 무너지지 않았다. 이스마일의 빠른 확장에 당황한 그들은 남부 코카서스에 있는 그의 진영과 자신들의 수도인 타브리즈 사이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 샤로르 마을 근처에 군대를 집결시켰다. 머릿수로는 열세였지만 다가오는 전투는 이스마일의 그리고 부하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그들은 두려웠지만 그에게 목숨을 바쳤다.
자신들의 지도자도 함께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카르네이가 이스마일이 타브리즈에 당도했음을 알렸고, 그 카리스마 넘치는 소녀는 드디어 페르시아의 샤로 즉위했다. 사파비 교단은 이제 사파비 제국이 되었다. 이스마일의 군대가 웅장한 궁전에 당도하자 네이와 톰박 소리가 승리를 축하하며 울려 퍼졌다. 그들은 새로운 수도의 경이로운 모습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행렬을 지켜보면서 오빠가 없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오빠라면 승리의 기쁨을 누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다. 최악의 상황에 두려워진 나는 자리를 떠나 전장을 샅샅이 뒤졌다. 몇 시간 동안 미친 듯이 찾아 헤맨 끝에 죽임을 당한 아크 코율로 무리 사이에서 오빠를 발견했다. 달빛이 그의 생기 잃은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허공을 꿰뚫자 가슴이 산산조각 났다. 이미 무뎌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눌러둔 기억을 파헤치자 진실이 칼처럼 내 마음을 뚫고 올라온다. 이 칼로 이스마일을 꿰뚫기를 얼마나 바랬던가. 식사를 마치고 나서 나는 샤가 바닥에 떨어뜨린 양피지 조각을 발견했다. 그가 옛날에 쓴 시였다. 나는 당대의 알렉산더이니라. 젊은 시절에 이스마일이 선언했던 말이다. 이 기름투성이 메모에 새겨진 단어들을 억누르려고 수도 없이 노력했지만 아직도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그리스 혈통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자신을 사파비 왕조의 알렉산더라고 칭하던 사내는 처음부터 페르시아 전체를 탐냈고 칼끝으로 그것을 정복하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수도를 확보하고 나니 그 야망도 손에 잡힐 때 가까워졌다. 패배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아크 코율루는 여전히 얌전히 항복할 생각이 없었다. 타브리즈를 이룬 후 그들은 이제 그들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당연히 이스마일은 자신의 능력이 최후의 시험에 들게 된 것에 대해 기뻐했다. 그는 20명의 충성스러운 사파비만으로 200명의 아크 코율루를 능히 당해낼 것이라 선언했다. 이스마일의 나에게 들려주는 끝없는 승리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은 항상 우울로 더럽혀질 것이었다. 마침내 아크 코율루가 몰락을 맞이했을 때 키질바시 안에서 내가 생각하던 가족의 모습은 사라져버렸다. 그들은 이스마일의 감독도 없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잦아지는 봉기를 진압하는데 매일을 허비했다. 어느 날 저녁, 이스마일의 수많은 잔치 중 하나에서 나는 오빠를 추모하며 잔을 들었다. 하지만 이스마일은 전사한 동료를 기리기는커녕 나를 무시하고 음악가들에게 다른 노래를 연주하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것이 정말 오빠가 목숨을 바쳐가며 섬겨온 영원한 모습이었던가? 그 홀에 있던 방탕하고 냉담한 낯선 자는 한때 오빠가 숭배했던 자비로운 영혼과는 닮은 점이 단 하나도 없었다. 그제서야 나는 깨달은 것이다. 이스마일도 신성한 샤이자 사파비 왕조의 알렉산더도 우리처럼 무결하지 않은 인간이란 사실을. 샤가 말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같은 상처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찌르는 것만 같다. 오빠의 이름이나 그의 대담한 업적에 대해선 이런 방구도 없었다. 내 호기심만 아니었다면 진작 이 비참한 남자를 침묵시켰을 테지만 내가 가장 바라는 내용이 아직 남아있었다. 어느 날 동쪽에서 한 방문객이 도움과 피난처를 구하러 왔다.
그의 주인은 티무르 지도자 바보르로 우즈베키스탄 군벌 샤이바니 칸에게서 고향 트란스옥시아나를 되찾으려던 자였다. 바보르도 이스마일처럼 시를 좋아했기 때문에 티무르인은 우리 샤가 기꺼이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서로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일은 그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필멸자와 비교된다는 생각을 싫어했다. 동맹에 대한 바보르의 요청은 수락했지만 이스마일은 지속적인 협력을 바라지 않았다. 그의 새로운 소유물에 대한 습격을 시작한 역사적인 페르시아 지역 호라산에서 우즈베긴을 대신할 기회를 바란 것이다. 호라산은 당연히 티무르 왕조에 속했지만 실크로드 무역과의 연결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 키루스나 야즈데게르드 같은 고대 샤가 부로서 나라를 번영시켰듯이 페르시아 전역에서 반란이 점점 더 늘어나자 이스마일은 이 영토가 그의 왕좌를 보호하는 열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들은 샤의 바램을 이뤄드리겠노라 맹세했지만 키질바시 사이에서는 이스마일이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암묵적인 의심이 있었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 그들은 한계점에 가까워오고 있음을 알았다. 자신의 특권에 안주하는 사자처럼 권력은 가장 현명한 지도자마저도 부패시킬 수 있다. 중앙아시아에서의 불행 이후 키질바시는 권력이 이스마일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알고 있었다. 끝없는 허영심에 사로잡히자 그의 부드러운 지혜의 말은 사라지고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옛 부족 간의 불화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보복에 대한 두려움만이 그들의 충성심을 지탱하고 있었다. 이스마일에게 가즈데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자 그는 부하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령관의 태만을 비난한다. 하지만 그가 자기 혀로 그것을 부인해봤자 그의 완고함은 나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뿐이었다. 마음속으로 나는 이스마일이 바부르가 자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늘 약자였던 그는 자신의 승리를 당연히 여기는 법이 없었다. 페르가나 계곡을 영원히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굳건히 서서 새 시작을 위해 힌두쿠시를 건넜다. 이렇게 재기할 수 있는 능력은 이스마일에겐 없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못했다. 키질바시는 그가 그 교훈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길 바랬다. 어느 날 마침내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바로 이곳이 사파비 왕조의 알렉산더가 왕좌에서 추락한 곳이니까. 몰락은 이스마일을 수도의 황량한 외곽까지 몰아넣었다. 이스마일의 몰락은 페르시아가 아닌 계속 성장하는 오스만 제국에서 시작되었다. 이스마일이 아크코윤루를 몰락시키기 위해 사람을 모은 것처럼 샤콜루라는 남자가 추종자를 모아 쿠데타를 시도한 것이었다. 샤콜루의 봉기는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오스만 제국은 이스마일이 투르크만 신민에게 끼치는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절감하게 되었다. 1년 후 냉혈한 셀림이 격렬한 내전 끝에 튀르크의 왕좌를 차지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새로운 술탄은 4만 명의 사파비 동조자들을 잡아들인 다음 모두 처형했다. 그는 이스마일에게 자기 부하들의 깨끗한 마음을 더럽혔다면서 통렬한 비난의 편지를 보냈다. 아직도 자신은 영원하리라 확신했던 이스마일은 셀림의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미지의 적을 동정하기까지 했다. 그에게 이 비방자는 그의 분노를 부르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다. 두 지도자의 갈등은 이들이 사파비 왕조 수도의 근처에 위치한 칼디란 평원에 모이는 것으로 정점을 맞이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나는 입에 올리고 싶지 않지만 이미 이스마일의 입이 벌어지며 그 얼굴에 고뇌가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날 하루 동안 수천 명의 남자들의 목숨을 잃었지만 이스마일의 마음속에서 가장 큰 희생자는 영원히 산산조각이 난 불멸의 통치자,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다. 점차 의심과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그는 완전히 달라졌다. 하지만 내가 그를 여기서 만난 후 처음으로 이 비참한 남자는 진실해 보인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이제 나는 한때 동경했던 남자에게 얼얼한 연민마저 느끼고 있다. 그가 열성적인 추종자들을 아무리 그릇되게 대우했다 해도 그의 위대함을 부인할 수는 없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고난과 엄청난 기대, 그리고 자신의 자부심마저 극복하고 1000년이 넘는 페르시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조를 세웠다. (10년) 전 이스마일이 몰락한 이후로 나는 죽은 오빠의 이름으로 복수를 간절히 꿈꿔왔다. 하지만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생각이 날 홀가매고 있다. 내 마음은 약해졌지만 너무 오랫동안 이스마일이 내 감정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었다. 이젠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다.